안녕하세요. 조승리 수필집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 두 번째 낭독을 하겠습니다. 베트남 나트랑에 도착한 때는 새벽 2시였다. 5시간을 쓰러지듯 잠들었다가 기상해 로텔 로비에서 로컬 가이드를 기다렸다. 11월의 나트랑은 한창 우기였다. 아침 기온은 서늘했고 물기 머금은 공기가 묵직했다. 새벽부터 시끄럽던 오토바이 경적이 잠잠해져 있었다. 출근 시간이 지난 까닭이었다. 호텔 리셉션 직원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대략 알아듣기로는 방의 컨디션을 묻는 것 같았다. 내가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자 로비에 있던 한국인이 다가와 통역을 해주었다. 짐작대로 직원은 내게 호텔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질문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최고의 가격, 훌륭한 룸 컨디션이었다고 대답했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은 진심이었다. 호텔은 불과 15,000원짜리 방이라고는 상상치 못할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을 갖췄다. 직원이 무척 기뻐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통역을 해준 남자가 내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와 내 앞에 정차했다. 오늘 나와 여행을 함께할 로컬 가이드 탄이었다. 그녀는 한국어가 유창했다. 독학을 했다는데 속담이며 요사이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까지 한국말을 완벽히 구사했다. 내가 일정에 앞서 아침 식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그녀는 내가 검색해둔 식당 대신 현지인이 좋아하는 식당에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언니,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식당은 비싸고 진짜 베트남 맛이 아니에요. 내가 베트남 맛을 제대로 보여줄게요. 나는 흔쾌히 그녀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탄의 팔을 잡고 길을 걸어갔다. 그녀가 데려간 곳은 구글 맵에도 나오지 않는 간판조차 없는 식당이었다. 낮은 의자는 불편하고 식탁은 먼지와 찌든 기름때로 끈적였다. 하지만 음식 맛은 최고였다. 타는 생소한 향신채들을 만져보게 해주고 향을 음미해보라 했다. 그녀는 내게 낯선 경험을 하게 하려 했다. 식사를 마치고 시내 구경을 시작했다. 매연과 뒤섞인 두리안 냄새가 내 코끝을 간질렸다. 이 도시의 깊숙이 밴 살아있는 나트랑의 냄새였다. 현지인들 틈에 끼어 도로변 테이블에 앉아 베트남식 커피를 마셨다. 내가 탄에게 장애인을 가이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흔쾌히 투어를 맡을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라이따이 한 이야기를 꺼냈다. 라이따이 한은 베트남에 사는 한국계 혼혈을 일컫는 말이다. 탄의 말로는 그들은 시골에서 살며 도시로는 잘 나오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했다. 그녀의 말 속에 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느껴졌다. 마음이 숙연해졌다. 탄이 내 장애와 라이따이 한의 상황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베트남에서도 차별이 심각한 사회 문제냐고 물었다. 탄은 베트남에는 54개 소수민족이 있지만 큰 분쟁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차별 없는 사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류는 결코 차별을 인지하지 못한다. 탄도 다수 중의 하나며 주류에 속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일정으로 시장을 둘러보고 소품숍에 들러 기념품을 만져봤다. 상인과 옥신각신 흥정에 가방을 하나 사기도 했다.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었는지 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이 늘어났다. 우리는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넜다. 타는 머뭇대지 말고 각자의 속도로 걸으면 위험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양보 없이 쌩쌩 달라와 내 옷깃을 스치듯 지나갔다. 처음에는 좀 긴장됐지만 도로를 반쯤 건넜을 때는 이것만의 원칙을 지키면 충돌이 없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도로를 건너고 나서 탄이 무서웠냐고 물었다.
나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녀가 내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나는 20년간 안마사로 일했고 지금은 안마의를 병행하며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언니는 꿈을 이루고 사네요. 나를 바라보던 타는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았다. 그녀가 내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원한다면 내 책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탄이 무척이나 감동했는지 내 손을 꽉 잡았다. 언니 세상을 많이 보고 다녀요. 그리고 언니가 본 세상을 글로 써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해줘요. 베트남 어디든 내가 언니의 눈이 될 사람을 구해줄게요. 탄의 뜨거운 응원을 듣고 미연으로 가득 찬 이 도시가 정겨워졌다. 이틀간 탄과 시내 투어를 마치고 숙소를 리조트로 옮겼다. 하루 종일 수영을 하고 선베드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고급 리조트는 비싼 만큼 서비스가 훌륭했다. 탄이 리셉션에 단단히 이르고 갔는지 직원들이 수시로 빌라에 들려 불편한 게 없는지 살폈다. 버기카를 타고 노천 온천에 들려 석양을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자본의 맛은 지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켰다. 뜨거운 욕탕에 어제까지 몸을 담그고 휘몰아치는 파도 소리를 감상했다. 온천을 즐기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살같이 쪼그러질 때까지 탕에 있었다. 행복에 취해 있다가 문득 직원들이 내 근처에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이제 그만 빌라로 돌아가려고 탕에서 몸을 일으켰다. 득달같이 리조트 직원이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안내했다. 버기카 기사도 돌아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다. 기사가 나를 데려다주며 앞으로의 일정을 물었다. 나는 순순히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체크아웃 이후 비행기 시간까지 뭘 할 거냐 물었다. 또 누가 공항까지 데려다 줄 거냐고 질문했다. 사실 그 밖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의 영어를 반도 알아듣지 못하고 걱정 말라고만 했다. 그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귀찮았다. 탄의 소개로 체크아웃 이후 공항까지 안내해줄 가이드를 구해놓았다. 공항 샌딩 차량도 예약해두었다.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객실 문을 노크했다. 나가보니 버기카 기사였다. 그는 본인이 리조트 매니저와 친분이 있으며 그에게 부탁해 내일 레이트 체크아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나는 대가 없는 친절은 없다고 생각해 왔기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 앱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시작했다. 오후 6시까지는 얻어낼 수 없었지만 오후 3시까지는 무료로 레이트 체크아웃을 할 수 있게 양해를 구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천천히 준비해 체크아웃을 하라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택시가 필요하면 내게 이야기해줘요. 안심할 수 있는 기사를 소개할게요. 얼굴에 열이 올랐다. 선의를 의심부터 한 나 자신이 창피했다. 훈훈한 마음으로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탄이 나를 보호해줄 만한 건강하고 힘센 가이드를 수비해 놓았다더니 공항까지 에스코트할 가이드는 튼튼한 팔을 가진 베트남 청년이었다. 리조트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공항으로 출발했다. 곤란하게도 내가 탑승할 비행기가 2시간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안내받았다. 난감한 노릇이었다. 공항은 한국인들로 인산인해였다. 항공사 카운터 앞에는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나는 수화물 무게 때문에 빼놓았던 맥주와 음료를 마시며 시간 때울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항공사 카운터에서 먼저 티켓을 줄 테니 탑승구로 일찍 들어가 쉬고 있으라고 배려해 주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약간 아쉬운 것은 입에 대지 못할 맥주와 음료들이었다. 짐 검사 전에 들고 있던 액체를 모두 내려놓고 직원을 따라 탑승구로 들어갔다. 앞으로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Your drink 하고 내가 두고 온 맥주와 음료를 슬쩍 가져다 주고 갔다.
뭉클했다. 내가 장애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배려였다. 이런 뜨거운 차별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비주류로 남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be careful과 사기당할 바가 걱정된다는 현지인의 말이었다. 그들의 선호가 내 옆을 지켜주었다. 고국에 도착하니 영하의 날씨가 나를 마중 나왔다. 어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고 했다. 얇은 옷차림 때문에 몸은 꽁꽁 얼었지만 마음만은 여름날에서 데워진 열기로 후끈했다.